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보고 학습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학습, 공부, 학원, 익숙한 단어죠. 여기 교재에 보니까 강화받은 훈련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 행동하는 거, 학습에 대한 단어가 있어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이론, 학습 중요하지만 실천, 변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문구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행동의 변화다. 학습은 이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잠시 동안이 아니고 비교적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확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동의 변화. 학습한 다음에 즉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력으로 남아있다가 특정 경우에 학습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동의 변화 혹은 잠재력이나 그 잠재력은 경험이나 연습에서 비롯되고 특정 행동이 일어난 뒤에 강화가 나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일어난 뒤에 강화, 즉 보상이 나타나면 또 효과적으로 그 행동 변화가 이 사람한테 학습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강화, 학습, 강화.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강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성인 학습 및 상담, 학습과 상담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강화라는 것은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강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냐, 부정적인 강화냐. 긍정적인 강화는 말 그대로 특정 행동 위에 유쾌한 자극을 제공하여서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유쾌한 자극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쾌한 자극이라는 것은 즉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 학습자가 좋아할 만한 자극이 유쾌한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유쾌한 자극이고, 어떤 사람은 학생 같은 경우 게임을 좋아하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게임하는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유쾌한 자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시로는 아이가 숙제를 잘했을 때 칭찬이나 용돈 주는 것, 이 칭찬이나 용돈이 바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추가해서 숙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강화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한 후에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벨트를 안 매면 삐삐삐 하고 울리죠.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면 삐삐삐 이게 사라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정적인 강화입니다. 경고음이라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안전벨트 매는 행동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강화는 종종 처벌과 혼동되지만, 처벌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 처벌은 이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부정적인 강화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는 모두 행동의 그 빈도를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 이것이라는 거죠. 강화는. 다음은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화의 종류가 나옵니다. 강화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강화는 모든 행동에 대해 줄 수도 있고 가끔씩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강화 계획은 연속적인 강화와 간헐적인 강화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 그 다음에 어쩌다 주는 거, 이거죠.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이 차이로 나뉩니다. 연속적인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주는 거죠. 학습 초기 단계, 예를 들어 뭐 잘 맞추면 사탕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연속적인 강화죠. 맞출 때마다 사탕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탕 안 주면 행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맞출 때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이 연속적인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헐적 강화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칙에 따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학습된 행동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며 행동 소보에 대한 저항이 강합니다. 이 행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 줄지 모르는 거죠. 이 선생님마다 갖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탕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그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언제 줄지 모르니까. 간헐적 강화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일정 횟수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죠. 뭐 10개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성과급 제도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만들 때 물건을 어느 정도 100개 이상 만들면 성과급을 주겠다, 이런 것이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다음은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변동 비율 강화는 도박 같은 거죠. 언제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죠. 도박을 계속 했는데 크게 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딸 줄을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슬롯 머신이나 그 사이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1등이 날 줄 모르니까 매일 사게 됩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날지 모르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올지 아니면 내가 뽑힐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 이런 것이 변동 비율 강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간격 강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때가 되면 월급을 주는 거, 이런 것이 고정 간격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변동 간격 강화입니다. 불규칙한 시간 간격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행동에 강화하는 거죠. 낚시죠, 낚시. 낚시 던져놨는데 언제 낚일지 모르는 것이 변동 간격 강화입니다. 이런 강화는 종류가 자세하게 나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 강화라는 것은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강화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강화.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크게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로 나뉘고, 두 개념 모두 행동의 빈도를 높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동주의의 중요한 것이 강화라고 다시 말씀드렸죠. 이 전통적인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습 이론에서는 주로 행동주의 또 인지주의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론들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현대 교육 또 심리학 이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행동을 보겠다, 인지주의는 이 행동하는 인지를 보겠다, 이겁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습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 그 다음에 그 유기체, 그 학습자의 반응 간의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그 사람의 내면 정신과정, 사고, 감정 이런 것은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만 보겠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것만 본다는 거죠. 행동주의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이것까지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가 개발한 실험에서 정립한 이론입니다. 특정 자극을 하면 반사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학습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한테 종을 땅땅 치면서 먹이를 주면 먹이 줬을 때 침을 흘리게 되는데 침샘이 자극해서 침을 흘리는데 나중에는 종 칠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이런 것이 조건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너가 말하는 조작적 조건화도 아주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능동적 환경에 조작하여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행동의 빈도가 달라지더라. 이런 것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강화입니다. 긍정적인 강화, 뭐 칭찬하거나 사회적 강화로 합니다. 칭찬은 물건을 주지 않으니까요. 이 용돈 주는 거, 물질적 강화 이런 것을 제공해서 그 행동을 늘립니다. 다음 부정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 뭐 경고, 삐삐삐 이런 것을 제거해서 이 안전벨트 안 매는 행동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 빈도의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강화, 불쾌한 자극을 줘서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맥락으로 인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주의는 이 학습은 외부 행동만 변화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부적인 그 인지가 어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학습자는 이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해석하여서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태주의 심리학 이것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이렇게 말하죠. 게슈탈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 언어입니다. 게슈탈트 형태주의.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학습이 통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하 하고 통찰이 오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인간의 학습 과정을 컴퓨터처럼 이 정보 처리하는 단계로 비유합니다.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 정보가 부호화되고 저장되고 인출되고 이런 정보 처리에 따른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형태주의 심리학이 아주 좀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결합한 이론이죠.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 모방하고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 안 해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간접 경험, 도서를 책을 읽고 깨달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 뭐 부모님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자기 효능감과 인지적 요소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실험,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개에게
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갈 때 개가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타액을 분비한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어느 소리만 듣고 막 침을 흘린 거죠. 밥 줄 줄 알고. 이 파블로프란 분이 조건 형성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실험이 이렇습니다. 음식을 딱 주면 침이 분비되고 입맛을 막 다십니다. 개가. 근데 종을 딱 치고 종을 치니까 귀가 쫑긋하고 머리가 움직입니다. 종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먹이를 딱 주니까 침을 분비하고 입맛을 다십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 종소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개가 종소리 나면 무조건적으로 입맛을 다신다는 거죠. 이 먹이만 줬을 때 침을 당연히 흘렸는데 이제 종소리만 들어도 먹을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자극입니다. 이 무조건 반응, 이 타액, 그러니까 침을 흘리는 행동, 이것이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조건 자극, 이 종만 쳤는데도 걔는 처음에 들려주는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종소리만 나도 타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종 치면 밥 줄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 반응, 이 학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이 치면 밥을 주는구나 이게 학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듣고 분비한 타액이 조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블로프의 실험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보면 조건 자극은 그것을 지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특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개한테 먹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 있다는 거죠. 뭐 관심 없는 인형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조건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자극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관심 없는 거에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시간을 주겠다. 그 대상자가 관심 있는 것이 조건이 돼야지 그게 강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지시 순서. 셋째, 시간 간격도 있다는 거죠. 넷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파블로프의 필요 조건입니다. 소고와 자발적 회복. 개가 종소리를 들었어도 먹이를 안 주면 점차 타액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종 쳐도 타액을 분비하지 않는 것이 이 소고라고 합니다. 일단 소고가 난 다음에 종을 아무리 쳐도 걔가 반응이 없다가 다시 또 종 치고 먹이를 주는 걸 반복하면 처음에는 약하지만 조건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자발적 회복 이렇게 이 파블로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회복이라는 것은 학습이 된 것이 소거됐다가 재훈련 없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타액 분비가 소거된 개에게 종을 들려주면 타액을 분비하게 되는 행동, 이런 것이 자발적 회복입니다. 굳이 막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종을 쳐뒀더니 또 갑자기 타액을 분비하더라,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중에 일반화와 변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자극 일반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종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나도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런 것이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화는 트라우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강아지한테 한번 물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반 동물만 보면 무서워하고 이런 것이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극 일반화와 달리 변별은 자신의 휴대폰 소리를 다른 사람의 휴대폰 소리와 구별할 수 있는 것,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이 변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빛과 종소리를 반복하면 종 칠 때 불빛을 막
주고 종소리를 주면 그때도 불빛만 켜졌는데도 타액이 분비되더라. 이런 것을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세 가지 반복하면 이게 고차적으로 1차적으로 뭐 종말 쳤을 때 아니고 차원을 늘려가지고 불빛과 종소리를 반복해도 조건이 형성되더라. 이걸 고차적 조건 형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쥐 봤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은 아이가 망치 두드니까 망치 소리에 반응하다가 이 같이 합석 이렇게 둘이 하니까 이 망치에 갑자기 놀라더라고요. 쥐만 보면 놀라더라고요. 이게 공포 반응, 엘버트의 공포 반응 조건 형성입니다. 이 현상을 역조건 형성 기법을 위해서 치료를 시도한 사람이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광고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하면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청바지 광고라 하면 그 청바지가 나오면 그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면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다음은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입니다. 손다이크 도구적 조건 형성. 고양이가 이렇게 상자 안에 있죠. 고양이가 먹이를 앞에 놔뒀는데 발이 손으로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둔 겁니다. 그럼 고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가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발판을 누르거나 고리를 잡아 당겨야 됩니다. 이거를 잡아 당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고양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발판을 누르니까 이 문이 열리고 또 아니면 잡아 당기고 이런 걸 한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고양이가 무조건 보십시오. 우연히 잡아당기거나 우연히 발판 눌러서 탈출하게 되면 고양이는 그 다음부터는 넣자마자 바로 발판 누르거나 고리 당겨서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동을 딱 깨닫게 되면 쓸모없는 행동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 행동부터 한다는 겁니다. 발판부터 밟는다는 거죠. 이처럼 동물 학습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손다이크는 이를 시행착오 학습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행동을 효과적이다는 걸 깨달으면 쓸모없는 행동 안 하고 그냥 바로 누른다는 겁니다. 효과의 법칙은 피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보상을 해줬을 때, 자 보시면 아까 그 고양이는 먹을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한 거죠. 만약에 먹을 게 아니고 관심 없는 걸 놔두면 이런 행동할까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보상이 돼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강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이 학습자가 원하는 것이 보상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원하면 이게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스키너 상자라는 장치를 제작하여서 보시면 지렛대, 레버, 먹이컵, 먹이알 공급기 이걸 만들었습니다. 스키너가. 스키너 상자 속에 쥐는 손다이크의 고양이처럼 처음에는 여러 행동을 보이지만 이제 지렛대 이제 많이 해보니까 지렛대를 누르는 반응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알이 나오고 스키너는 이 반응률을 증가시키는 먹이를 강화물로 보는 거죠. 이 먹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 행동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동을 습득하는 절차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보고 이 먹이 쥐가 좋아하는 거 이게 강화물 이 보시면 이거를 지렛대를 막 잡아대는 행동 이거를 강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강화라고 보는 거죠. 이 절차가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키너입니다. 또 반면에 행동을 못하게 약화시키는 것을 처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처벌은 혐오적인 자극 제시와 반응 대가가 있습니다. 처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벌은 바로 처벌해야 됩니다. 둘째, 처벌에 충분해야 됩니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충분한 처벌이 돼야 되고 일관성 있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처벌의 스키너가 말하는 충족되어야 될 조건입니다.